계속해서 강의 진행할까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23번, 24번이죠. 우리 객세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8페이지 두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23번 문제 CPA 2011년 기출문제죠.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기출문제입니다. 1번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단기매매 항목이죠. 단기매매 항목은 분류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하고 관련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죠. 독특하죠? IFRS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번 주 A가 유형 고정자산 장부 1000, 공정 1200을 주 B의 유형 고정자산 장부 800, 공정 1200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했다. 자, 머릿속에 팍팍 그려지십니까? 기업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했나요? 그냥 건물이라고 가정하죠. 자기의 건물 A를 넘기면서 이게 장부가액 1000원짜리 넘기면서 장부 1000원을 넘기면서 A가 유형자산을 B의 유형자산과 교환하면서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제공받은 자산? 그러면 800 잡았단 소리네요. 800? 이거 엄한 짓 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기업회계에서 건물 B로 이렇게 800 잡았다고 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다가 1000 잡아야 하거든. 재무회계가. 안 나면 800 잡았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처분 손실 나왔겠구만. 맞죠? 이렇게 했다면 세법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시가입니까?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입니까? 건물 A를 1000원에 없애고 여기에다가 건물 B를 얼마 잡아야겠어요? 제공받은 자산의 시가인 1200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처손이 아니라 처분이익이 200원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한마디로 800원 잡은 자산을 1200원으로 400원 올려야 하니까 입금산입이네요. 입금산입으로 건물 A, 건물 B를 400원 더 잡고 소득처분은 유보해주면 되겠죠. 유보. 이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400원 하겠다는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주씨가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 매입, 이거 국공채 그 할인액을 말하는 거죠.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당해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경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 한마디로 현재가치를 하든 아니면 총액으로 잡든 그냥 이거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론 설명에서 열심히 설명했죠. 4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상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화폐성,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했으나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바로 좀 이따 배웁니다. 그럴 경우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신고니까. 5번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유형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고수해버렸네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실제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면서 150원을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동유형 고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인 100원이 아니라 이때는 특수관계가 없으니까 정상가액인 130원까지 가능하죠. 이 자리에 정상가액이 왔어야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은 5번이 이제 틀린 답이고요. 24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88페이지에 있는 CPA 2012년 기출문제네요. 1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의 경우, 자,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귀속사업연도하고 자산부채 평가를 같이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죠.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목적물의 인도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기준 또는 완성기준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1년 미만이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2번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 수입이자죠. 연지급 수입이자 하면서 연지급 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결산상 지급이자로 비용을 계상한 경우, 우리 기업회계는 이거 취득원가예요? 아니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죠. 세법은요. 취득원가가 원칙인데 이렇게 처리하면 특례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비용 계상한 경우 동비용에 계상한 금액은 당해 수입자재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아니요.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기업회계가 지급이자로 잡으면 그냥 그대로 이자 비용으로 놔두기로 했죠. 틀린 설명이네요. 3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 설치, 금전 등록기, 요거 또 나왔죠, 이 문장. 금전 등록기 설치, 그러면 현금 주입 가능하죠.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의 용역대가에 물품 대금과 용역대가의 수입 귀속 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이게 현금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현금주의를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제가 이 문장 한 서너 번 나왔다고 했어요. 시험에서 이 문장이 서너 번 나왔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4번 임대료 지기간이 1년을 초과, 그러면 장기 임대 손익을 얘기하는 거죠. 장기 임대 손익의 경우 이미 경과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맞죠? 발생주의 하란 소리니까요. 5번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파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액할 수 있다. 결산 조정. 기업회계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번 챕터에서 배운 게 아니라 예전 4장에서 배웠던 재고자산 파손 부패, 주식 등은 뭐였죠? 파산, 부도 파산 등,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등이라고 해서 열심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간단히 마치고요.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챕터 7.2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약간 또 이제 덩어리 있는 거 좀 배워볼게요.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까지 하고 여기서부터가 사이좋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쉽던데요. 뭐 배우는 입장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에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막 계속 각계접하식으로 막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뭔가 일련의 그 얘기 스토리가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7.2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입니다. 1점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죠. 그 양가로 1번의 재고자산부터 볼게요. 재고자산은 일단은 원가법입니다. 6개가 인정됩니다. 개별, 선입, 후입,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환업법. 뭐 6개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물어본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를 인정해주지만 요거를 원가법이라고 한다더라. 원가법. 특히나 특이사항 중에 하나면 후입선출법이에요.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이 그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저가법인데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저가법은요, 우리 기업회계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에 회사가 원재료를 사왔어요. 또는 재고자산을 사왔는데 그게 장부가로는 100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거는 10월, 11월이고 12월 말자로 결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가 80억으로 20억이 빠졌어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 뭐를 잡습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렇게 20억을 잡는다고요. 세법에서는 이거 인정되게요? 인정 안 되게요? 일반적으로 인정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럴 줄 알고 미리 국세청에다가 저가법이라는 걸 신고를 했다면 송금 인정이 되죠. 송금 인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평가손실이 송금불산입을 당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다시 한번. 기업회계에서 10월, 11월에 한 2달 전에 장부가 100억에 사왔는데요. 12월 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가 80억으로 떨어졌더래요. 누가 봐도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20억을 잡아야 돼요. 근데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부인돼요. 왜냐하면 저가법은 잘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미리미리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상입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저가법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송금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수호 목적이든 현실이든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송금 불산입이. 이 저가법은 법인사법상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거죠. 자, 양가로 이번에 유가증권은요, 동그라미 1번의 원가법인데 이거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니까 6개가 아니라 3개밖에 안 되죠. 게다가 개별법은 채권만 인정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많아요? 채권이 많아요? 주식이 더 많고 채권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채권만 한 장 한 장 개별법을 인정해 주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외에 모든 평가를 다 부인하는데 이것만 예외입니다. 금방 앞에서 문제에서도 제가 구두로 설명한 적이 있죠. 재고자산 파손부패, 주식은 파산, 부도 파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그거 빼고는 다 웬만하면 평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요. 86페이지 주 1번 보시면 KIFRS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세법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고요. 주 2번에 보시면 저가법 신고 시에는
저가인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법을 신고했다면 우리는 저가법이지만 원래 원가법은 개별, 선입, 후입,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환원 중에 어떤 방법이요? 라고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 종목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그리고 영업 장별, 예를 들어서 서울이냐 부산이냐, 그리고 재고자산 종류별, 예를 들어서 제품 상품이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냐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 보시면 A사가 제조업이 있고 도매업이 있는데 제조업은 다시 서울 사업장이 있고 부산 사업장이 있습니다. 좀 크게 하나 봐요. 그런데 서울 사업장에 다시 제품 상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이라고 해서 4개의 그룹이 각각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업장에 있는 동그라미 1번 제품 상품은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재료는 이동평균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서울 사업장 안에 있어도 이 4개는 서로 그룹을 달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산 사업장에도 심지어 제품 상품이 있는데 서울 사업장의 제품 상품은 선입선출을 하고 있는데 부산 사업장의 제품 상품은 심지어 총평균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다 영업 종목별, 영업 장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방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밑에 칠판 마크도 써있죠? 동일한 회사라도 제품, 상품, 원재료, 영업 종목별, 영업 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3점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과 평가 방법의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예요. 여기서부터 계산 문제 과거에 참 많이 나왔었죠? 그 최초 신고하고 변경 신고의 차이점은 뭔지 알겠죠? 최초 신고는 언제겠어요? 최초 신고는 우리 회사가 이번 2015년 7월 1일자에 처음 신설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는 내년 3월 달에 이제 법인세 1기, 법인세는 항상 다음 연도 3월에 신고하니까요. 그때가 최초 신고가 될 것이고요. 변경 신고는 우리 회사가 10년 됐어요. 10년. 과거에는 재고자산 중에서 원재료를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가 올해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거를 변경신고라고 하죠. 이해하시죠? 최초신고하고 변경신고는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실은 이것도 최초신고긴 해요. 우리 회사가 5기인데요. 5기. 지난 4기 동안은 재고가 없었어요. 즉 서비스업만 하다가 이번에 5기 만에 처음으로 재고자산을 상품 같은 걸 사오면 그것도 최초신고이긴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최초신고는 신설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아까 제가 내년 3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1기 7월 1일 날 처음 신설된 회사가 내년 3월 말에 1기 신고하거든요. 그때까지만 최초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변경 신고라고 해서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입니다. 이거 상당히 독특한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세법에 이렇게 미리미리 이전 3개월까지 하라는 규정이 별로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세요. 미리미리 3개월 전까지, 즉 9월 말까지는 나 올해 연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가 아니죠. 물론 올해 초부터인데요. 내가 지금 10기 지금 9월 말이 됐으면 올해 초부터 총평균법으로 하던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건 맞는데 그걸 뭐 굳이 연초부터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방법을 다 연말 또는 내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국세청에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바꾸려고 하더라도 굳이 올 초부터 뭐 할 필요 없고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오히려 종료 12월 말부터 그 3개월 전인 한 9월 말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3개월 규정이 세법에 별로 없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마이너스 3개월 규정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 그 신고할 때 플러스 3개월인 내년 법인세 3월 신고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얘는 마이너스로 3개월을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 최초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다. 늦었네요. 옆 페이지 다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냥 계속 무신고고 다만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되는 날까지 미리미리 좀 변경 신고를 해주십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옆 페이지 사례 2개에 걸쳐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신설한 다음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2기 10월 19일에 최초로 총평균법으로 신고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회사 신설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1기에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기에?
1기. 1기 딱 끝나고 3월 30일을 여기까지 했어야죠.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신설법인은 그게 끝나고 3월 말인 그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하라고. 근데 얘가요 이날 해버렸어요. 이날 최초 신고를. 그럼 일단 많이 늦은 거잖아요. 많이 늦었죠. 근데 또 실제 신고도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왜냐면 아직 안 배웠구나. 무신고면요. 무신고 아까 얘기했나? 무신고면 얘기 아까 안 나왔었나요? 무신고? 밑에 있네. 8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87페이지 제일 밑에 4점. 87페이지 제일 밑에 4점 보시면 세무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라고 해서 무신고면 뭐가 됐었어야죠? 선입선출법이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신고했어야 하는데 무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때도 선입이요, 이때도 선입인 셈이에요. 무신고면 선입이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늦게 신고하는 와중에 그나마 또 뭘로 신고하냐면 총평균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해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다. 다시 한번 이 회사가 1기에 신설됐으니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이거 3월 31일까지 뭐라고 신고해야 돼요? 선입이라고 해야 돼요? 총평균법이라고 해야 돼요? 후입설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6개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무신고를 해버렸으니 지금 그 페이지 제일 밑에 4점에 있는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선입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도 선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무신고했으니까. 근데 얘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2기 10월 19일 날 알고 이제라도 내가 신고해야겠다 했는데 그만 악수를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입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가 총평균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총평균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금방 앞 페이지 밑에 주 1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총평균으로 바꾸려면 언제까지 얘기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 얘기했었어야 하는데 10월 19일 날 해버렸으니 2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뭡니까? 이것도 늦었으니까 2기마저 늦었으니까 무신고가 되고 이때까지는 선입선출법이 되고요. 3기부터 총평균법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거기 밑에 꼭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1기까지 적용하던 선입선출법을 왜 1기까지 선입선출법이라고 써 있는지 알죠? 왜냐하면 무신고했잖아요. 그러면 1기까지 적용하던 선입선출법을 2기부터 진짜 지가 원하는 대로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까지 했었어야 돼요?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했었으면 2기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됐죠? 주 2번 보세요. 주 2번. 주 2번도 지금까지 참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기한이 경과된 후에 늦게 변경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연도까지는 그냥 임의 변경. 자, 지금부터 임의 변경에다가 빨간색 칠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임의 변경. 임의 변경 아주 중요하다고요. 요거를 임의 변경이라고 봅니다. 임의 변경. 임의 변경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기한이 경과된 후에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까지는 임의 변경으로 보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이 변경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회사가 2기부터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기로 했대요. 2기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여기가 3기. 자, 회사는 1기에 즉 요까지 3월 31일까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신고니까 변경신고. 앞에 사례가 최초신고고 얘는 변경신고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입선출법을 잘 적용하고 있었다고 쳐요. 선입. 그럼 아무 말도 없으면 2기에도 선입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선입으로 우리 회사는 쭉쭉 하겠다고 최초신고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아니다. 해보니까 이거 영 별거 없다라고 해서 이 날짜로 만약에 우리는 선입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신고를 했다고 쳐요. 자, 아까 배웠죠? 변경신고는 무조건 언제까지 해야죠? 2기 끝나기 전 마이너스 3개월인 9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8월에 하든 9월에 하든 해야 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9월 30일에 변경신고하면 야 진짜 막차 탔죠? 극적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얘는 2기부터 변경이 됩니다. 뭐에서 뭘로? 선에서 총으로. 근데 하루 늦어버렸어요. 10월 1일 날 신고하면 늦었습니다. 3기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기를 임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임의 변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 변경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임의 변경이 과거에 재고자산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자, 주 3번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방법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신고사항이므로 별도의 승인까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의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는 2회독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 앞 페이지에서 7.2에서 그 표의 첫 번째 칸에 재고자산을 6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즉 매출가격 환원법 중에 하나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현실에서 이 매출가격 환원법은 거의 안 써요. 나 근데 실은 본 적 있다? 매가환원법을 쓰더라 진짜. 소매업에서 써요. 소매업. 왜 우리 길거리에 다이소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소. 하나에 1,000원씩 팔잖아요. 1,000원씩. 그러니까 물론 1,000원보다 비싼 것도 있더라. 근데 대부분 평균 1,000원으로 팔잖아요. 그 1,000원이 원가입니까? 매가입니까? 매가잖아요. 매가, 판매가.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고 있지만 펜은 예를 들어서 원가가 600원일 수도 있고요. 맞죠? 분필은 1,000원에는 팔고 있지만 원가가 900원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이소 매장에 가면 진짜 자잘한 진짜 이런저런 재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원가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밥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어렵고요. 그럴 만한 실익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이 매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띄워올 때마다 평균 원가율을 한번 미리 구해놓는 거예요. 평균 원가율. 러프하게 평균 원가율을 구해놨는데 이 평균 원가율이 보통 90%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600원에 들어오고 어떤 애는 800원에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90%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지금 매가가 매출 가격이 우리는 항상 1,000원에 파니까 그 들어온 물건들은 평균 재고가 얼마로 평가되면 돼요? 재고가 얼마로 평가되면 돼요? 900원으로 평가되면 되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왜 근데 재무회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재무회계 때 배웠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매가환원법에 의한 역산하는 방식의 재고자산의 금액을 평가하거나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매가환원법이라고 하죠. 자, 한번 읽어보죠. 참고해보시면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2월 말자 기준으로 매가가 1,000원이라고요. 기준으로 하여 판매 예정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 내가 매가가 1,000원으로 픽스되어 있는데 얘부터 픽스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얘부터 픽스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 원가율이 90%니까 지금 재고자산이 900원으로 평가되면 이게 내년에 팔린다면 판매 예정 차익이 생깁니까? 차손이 생깁니까? 100원의 차익이 생기죠? 다시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 예정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차익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즉 요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이 어려워. 한마디로 90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 판매 예정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별 수 없이 판매 예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답니다. 아마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 왔죠. 자, 이 회사가 첫 번째 판매 예정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케이스. 기말 상품의 판매 예정가액은 1,000원이고요. 원가율이 90%로 예상이 돼요. 우리 사올 때 90%에 사왔어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향후 팔면 판매 예정 차익이 100이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역산하면 지금 우리 회사의 재고는 얼마입니까? 900원이요. 900원. 자, 근데 어쩌죠? 큰일 났네. 매가는 1,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띄워올 때 보통 한 1,200원의 평균으로 띄워왔어요. 즉 매가가 지금 너무 낮은 거예요. 옆 업체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냥 1,000원으로 잘못 픽스를 시켜놓은 거죠. 이거 팔면 판매 예정 차손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원가는 1,200원이니까 재고도 1,200원으로 평가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판매 예정 차손이 발생해요. 팔수록 손해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재고자산을 1,200으로 봐준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재고는 딱 매가인 1,000원으로 쌤쌤으로 봐줘야 합니다. 너무나 재고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해 줄 수는 없다고요. 팔아봐야 손해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재고는 딱
1,200원으로 잡는 게 아니라 1,000원으로 잡습니다. 즉 판매 예정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인 1,000원으로 잡히는 거죠. 이거 쥐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만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2차에서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후미진 규정이니까. 현실에서 그리고 매출가격 환원법을 쓰는 업종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했는데 그 진짜 어떤 업체가 나와서 자기들이 매출가격 환원법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업종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이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소매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매가 환원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쓰는 회사도 있긴 있더라. 나는 책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 4점 아까 다 설명했죠. 무신고면 빨리 이 자리에서 암기하시죠. 재고는 그냥 무조건 선입선출법이고요.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입니다. 유가증권도 선입선출법인 건 아니에요.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에 가로 열고 부동산은 개별법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동산은 개별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예를 들어서 복덕방에 가가지고요. 저기요 혹시 원룸 하나 있습니까? 그럼 복덕방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나름대로 몇 개 있어요. 뭐 뭘로 해드릴까요? 뭐 한 달에 월세 얼마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먼저 들어와 있는 매물부터 저에게 주시죠. 저는 그 집 월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먼저 들어온 매물부터 들어가요? 그런 건 당연히 없겠지. 저기요 학교 후문으로부터 뭐 몇 분 안에 떨어져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지하는 싫어요. 저는 뭐 2층이나 3층 높을수록 좋고요. 가급적이면 좀 비싸더라도 남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보증금 한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개별법이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자, 넘기시죠. 그리고 임의변경, 아까 제가 지웠네. 임의변경이라는 단어 외우라고 그랬죠. 임의변경의 공식까지 외우십니다. 맥시멈 1번과 2번 중에 큰 금액으로 갑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무신고를 가정할 때 평가금액, 선입선출법이면 재고자산이면 선입선출법 쓰시고요. 유가증권이면 총평균법 쓰시면 됩니다. 무신고를 가정한 금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계산착오라면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 착오 금액만 조정해요. 이 계산 착오도 꼭 함정으로 하나 끼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88페이지 가운데 사례를 풀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그냥 일단 암기하세요. 이 4점 표는 일단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신고면 재고는 선입이요. 유가증권은 총평균이요. 다음 페이지 임의 변경이면 맥시멈 동그라미 1 무신고 가정하는 선입. 이게 재고자산이나 이 문제가 나오지 유가증권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무신고 가정에 가로 열고 재고는 선입, 유가는 총평균법인데 총평균까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고는 선입.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입니다. 3번은 계산착오시는 임의 변경이 아니라 착오 금액만 조정합니다. 자, 5점에 재고자산 세무조정 요약인데요. 동그라미 1번 재무상 평가금액보다 세무상 평가금액이 작아야 한다면 자산을 밑으로 까야 하니까 감액해야 하니까 송금산입의 마이너스 유보고요. 동그라미 2번 재무상 평가금액보다 세무상 평가금액이 커야 한다면 자산을 늘려야 하니까 입금산입의 유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은데 왜 계정명은 재고자산 평가증하고 재고자산 평가감입니까? 다시 동그라미 1번 세무상 금액이 100원인데 죄송합니다. 재무상 금액이 100원인데 세무상 금액이 80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20원을 낮춰야 하니까 송금산입의 재고자산 평가감 아니에요? 감? 줄여야 하니까. 자, 이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 주의를 해보시면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상 금액이 세무상 금액보다 증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거는 세법에서의 그냥 약속입니다. 다른 계정들은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얘는 특이하게 재고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하지 않고요. 재무회계가 지금 우리보다 증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재무자산 평가증이라고 한대요. 솔직히 이게 중요하겠어요? 뭐 그냥 2차 시험에서 이렇게 계정 과목 쓸 때나 좀 중요하게 그냥 여기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1차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차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재무상 금액이 지금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세로의 차기 세무조정이 중요한데요. 자, 정상적으로 2014년 말에 있었던 재고자산은 2015년 말에도 있겠어요? 팔려야겠어요? 팔려야 합니다. 즉 전기에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 유보한 것이 단기에 무조건 팔리니까 반대조정으로 입금산입 유보로 끝나고요.
전기에 입금산이 유보였던 것은 단기에 무조건 팔려야 하니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끝나요. 그게 주 2번에 써 있어요. 이걸 자동 반대 조정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데요. 기말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기에 판매가 돼야 합니다. 차기에 판매가 돼야 돼요. 판매가 돼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차기에 반드시 자동 반대 조정을 수행하죠. 나중에 우리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인 1-20페이지, 1-120페이지 후술되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와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반대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 연도 시작하면 무조건 반대 조정을 해줘야 하는 두 가지가 재고평가하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2차 세무회계 문제에 이 재고자산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부분 점수 1점을 맞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단기의 플러스 유보로 재고는 무조건 반대 조정 해주셔야 하고요. 전기의 플러스 유보는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로 무조건 반대 조정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세법에서 약속이니까 무조건 반대 조정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사례 한번 풀어볼게요. 사례. 자, 사례는 페이지 88페이지에 있죠. 사례. A사가 3기에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을 신고 및 평가했을 경우 세무조정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과거에 한 05년, 06년, 09년 그럴 때는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유치해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요, 아주 쉬워요. 정말입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아주 쉬워요. 실수만 안 하면 진짜 쉽습니다. 제품, 상품, 원재료, 반제품 보통 이렇게 4개 줘요. 4개 문제에서. 아니면 3개를 줘요. 보통 이렇게 4개를 가장 많이 줍니다. 선입선 추법으로 했다면 130, 총평균으로 했다면 120, 이동평균으로 했다면 140이래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상품은 320, 330, 351번 했고요. 원재료는 560, 540, 521번 했고요. 반제품은 720, 780, 741번 했대요. 이거 기초정보로 주고요. 잘 보세요. 기업회계 평가액, 이게 뭐예요? 이게 B잖아요, B. 기업회계 평가액이 120인 총으로 했고 얘는 330인 총으로 했고 얘는 520인 이동으로 했고 얘는 750인데 착오라네? 뭔 뜻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특이사항 3기 9월 19일에 처음으로 총평균법으로 변경 신고했어요. 웃기네. 1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예요. 무신고. 그럼 1기에 뭡니까? 1기에 뭐였겠어요? 1기에 선입이었겠죠. 2기도 선입이었겠죠. 3기도 선입이었겠죠. 4기도 선입이었겠죠. 왜냐면 무신고니까. 근데 갑자기 3기에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뭘 한번 신고해보자라고 해서 3기 9월 19일 날 변경 신고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만 했으면 됐죠? 3기 9월 30일까지만 하면 적법합니다. 됐죠? 한마디로 세법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선입에서 총평균으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총평균으로. 적법하게 신고 잘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업회계도 마침 뭘로 평가했습니까?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니까 이 문제는 기업회계도 120, 세법도 120인 문제입니다.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 없죠? 첫 번째는 그냥 워밍업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문제 없어요. 자, 두 번째 거. 상품을 기업회계가 총평균법 330으로 평가했대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근데 보니까 3기 9월 19일에 이동평균법으로 신고, 뭐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잘 보세요. 세법에서 9월 30일 이전에 이동평균법으로 제대로 변경 신고했으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뭘로 세법이 평가해야 돼요? 이동평균으로 평가해야 돼요. 세법에서. 맞죠? 근데 갑자기 기업회계에서 난데없이 지금 뭘로 평가했습니까? 총평균법으로 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신고라고 불러요? 변경신고라고 불러요? 계산착오라고 불러요? 임의변경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유명한 임의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변경. 뭔 소린지 알겠죠? 아, 웃긴 놈들 아니에요? 세법에서 9월 19일 날 이동평균법으로 잘 신고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들이 하기로 한 대로. 근데 갑자기 기업회계에서 이거를 총평균법으로 했으니 지 맘대로 한 거 아닌가. 이거를 임의변경이라고 해요. 임의변경이면 제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맥시멈. 무신고를 가정했을 때 그게 뭐예요? 재고자사니까 무신고를 가정했으면 선이죠. 그리고
당초 적법하게 제대로 했다면, 적법하게 했다면이면 총입니까? 이동입니까? 이동이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선입은 320, 이동은 350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350이죠. 이 문제에서 세무조정을 수행하라 이런 말이 없는데, 만약에 세무조정을 수행하라고 하면 기업회계가 330으로 한 것을 내가 350으로 올려야 하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입금산입에 20에 유보하면 되는 거죠. 어려우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원재료는 520으로 이동평균법으로 기업회계가 평가를 했대요. 이유는요? 뭐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예전부터 세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해 왔답니다. 자, 이 문제는 변경신고인가요? 아니요. 심지어 변경신고도 아니에요. 예전 우리 원시 태고 쪽부터 그냥 이 회사는 뭐 총평균법으로 해왔대요. 근데 이거 유창한 놈들이네. 왜 갑자기 난데없이 기업회계가 이동으로 했을까요? 이런 걸 그냥 네 글자로 깔끔히 뭐라고 한다고요? 계산착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 변경이라고 한다니까요. 제발 임의 변경이라는 단어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 변경이니까 자, 맥시멈 제대로 했다면 맥시멈 제대로 했다면 원래 무신고소를 가정했던 선입하고요. 지가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다면서요? 그럼 총평균으로 해야지. 무슨 뭐하는 짓이야. 총평균으로 해야지. 뭐하는 짓이냐고요. 즉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제대로 했으면 총평균법이니까 그러면 560과 540 중에 큰 금액이니까 56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세무조정 하란 말 없었는데 세무조정 한다면 너 왜 520으로 했냐? 우리는 560으로 해야지. 그래서 입금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입금산입에 40만큼 유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제품이죠. 선입은 720, 총평균법은 780, 이동평균법은 740. 근데 기말 기업회계는 750? 750은 없는데? 선입도 아니에요. 총도 아니고 이동도 아닌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꼭 나온다니까요. 하나 끼워서 같이 이렇게. 계산착오가 꼭 마지막에 하나 끼워서 나와요. 자, 계산착오는 어떻게 하라고요? 맥시멈 무신고를 가정한 선입선출법하고 제대로 했으면 이동평균법이구나.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이동평균법 740 중에 큰 금액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산착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착오 금액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동평균법인 740을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이 떨려가지고 오타가 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750 썼으니까요. 그냥 우리 740으로 가면 돼요. 착오만 조정해 주면 돼요. 한마디로 너가 기업회계가 750으로 잘못 평가한 거 세법은 740 가면 되니까 뭐만 해주면 됩니까? 송금산입으로 재고자산은 10에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다.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만 상식이 있어도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아 이게 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세법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단어만 기억하시라고요. 임의 변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계산착오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무신고면 선입선출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재고니까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인데 유가증권은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최초 신고는 1기 끝나고 내년 3월 말까지 변경신고는 끝나기 전 그해 끝나기 전 9월 30일까지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이번에는 88페이지 6점의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요약인데요. 법인세법의 원칙이 원가법이므로 기업회계 평가를 모두 부인한다고 돼 있죠. 자, 표를 보시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기업회계는 단기매매랑 단기손익까지는 손익으로 인식, 매도 가능은 자본, 기타 포선으로 인식. 근데 가운데 세로 법인세법은 그냥 무조건 원가법. 무조건 원가법.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상각후 원가법 기업회계가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지분법은 기업회계에서 지분법 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 자본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 혹시 지분법 배웠어요? 요새는 제가 듣기로 지분법을 고급회계에서 공부한다고 배웠는데 아직 고급회계 안 배우신 분들은 지분법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하나 간단히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간단히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법인세법은 또 무조건 원가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유가증권이
세법이 훨씬 쉬워요. 세법은 무조건 무슨 법이니까요? 그냥 원가법이거든요. 기업회계는 별의별 난리부릇을 다치고 있죠. 단기 매매는 손익으로 가라, 매도 가능은 자본으로 기타 포선으로 가라. 근데 만기 보유는 상급권법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인세법은 원가법이라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주에 보시면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 발행자 상각 시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함, 세무조정 없음. 이거는 앞 챕터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법에서 현재가치평가를 전혀 예외 없이 무조건 그거를 원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사채 할인 발행, 회사채 발행한 거 정도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발행자 말고 사가신 분은 보시다시피 상각 후 원가법을 기업회계에서 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마저 부인합니다. 자, 채권의 발행자, 즉 채무자는 현재가치 인정돼요? 안 돼요? 되고요. 취득자, 이번에는 지금 유가증권으로 취득해 가신 분 배운 거 아니에요? 취득자는 이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현재가치가 인정된다? 안 된다? 기업회계에서나 인정되지 세법은 엿바꿔 먹었다. 인정이 전혀 안 된다. 참고 보시면 자전거래인데요. 이 자전거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세법은 경쟁 제한적인 자전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손익을 평가손익으로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밑에 사례까지 써놨죠. 이거는 말 그대로 2회 독이거나 아니면 2차에서도 이걸 거의 본 적은 없으니까 자전거래는 한마디로 자기가 스스로 다시 팔고 사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스스로 거래한다고 해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 표에 나오는 내용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9페이지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